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제가 한동안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어, 예, 하여튼 인사를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꼭 하나 빨리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켜봤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헷갈리죠. 예, 뭐 언제나 헷갈렸지만 지금 상황 보면은 더 많이 이 믹스드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켓이 주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난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고금리를 저렇게 유지하면 어떤 상황이 어떤 여파가 벌어지는지 비교적 뭐 안전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 주택 시장 보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하고 이게 많이 헷갈리는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 국채 금리를 봐도 10년물이 5% 찍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4.4, 4.5에 내려와 있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them을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모들 간에 국가들 간에 쩐의 전쟁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들이 서로 돈지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아, 네가 돈이 더 많아,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자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무너질 거 무너지게 냅두고 파산할 거 파산하게 내비두면 떨어지는 자산 가격 그냥 두고 자본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사회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한국 포함해서 어느 국가든지 간에 그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는.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애들, 저 기업이나 개인들이 사고 친 거, 즉 부채를 너무 많이 얹고 거품을 너무 많이 끼게 하고 자산 가격에 이 사고 쳐놓은 거를 부모들이 국가들이 막으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로 놨기 때문에 0.5%로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빚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백그라운드나 그런 상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애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물론 부모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은 애들 버릇을 안 좋게 들여놨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게 백그라운드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애들이 개인이나 기업들이 개판을 치고 나니까 그걸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냥 그걸 두고 봐야 되는데 두고 보지를 못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러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힘없는 부모가 먼저 쓰러질 거다. 그래서 FX 크라이시스 환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소버런 데 크라이시스가 올 거다. 정부 부채 위기로 갈 겁니다. 이건 결국 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만 봐도 보면은 미국 장기 금리가 5% 넘었다가 지금 다시 4.4, 4.5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5.0을 찍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뭐냐면 미국도 부모죠. 미국도 휘청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 영국 길츠 사태가 났던 것처럼 영란은행이 들어와서 그걸 막아줘야 됐고 영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 시장을 보면서 마켓이 그 본드 비질런티라 그래서 이제 채권 자경단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빚을 무책임하게 많이 얹으면 결국 우리는 금리를 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그래서 올라갔던 거죠. 미국도 그 강한 미국, 천조국 미국,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지만 얘들도 휘청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시 근본이자로 갈 거라고 하는 거고, 결국 미국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때 이제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빌 액맨이 나와서 그래도 미국만한 국채만한 게 없죠. 미국채만한 게 없죠 하면서 숏 청산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재무부에서 나와서 괜찮다 하고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지니까 쭉 떨어지면서 버티는 한 고비를 살짝 넘긴 거죠. 영국 국채 시장 난리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지금 뷰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코디티가 다시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왜냐하면 reverse repo facility, 이 역레포라고 하는 데에 2.6 트릴리언이 들어있었던 게 지금 1 트릴리언까지 내려왔어요. 그 돈이 다시 1.6 트릴리언이 국채 시장을 통해서 재무부가 발행한 걸 통해서 다시 경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고 아니다. QT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나 저쩌나 결국 줄 수밖에 없다. 유동성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재정 문제를 봤을 때 재정 적자가 계속 심해서 심하게 재정 적자를 내면서 돈을 계속해서 풀기 때문에 GDP 계속 성장하고 우리 경기 침체 없을 거다라는 뷰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끝났고 이거 정부에서 폐지했고 끝내고 이제 사람들 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 융자 유예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돈을 다시 이제 갚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2025년 3월까지 즉 2024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 부양책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부터 고용시장 나빠질 거고 상황 안 좋아지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문제 생기고 있는 거다. 이런 뷰가 지금 계속 팽배해요. 미국도 보면은 상황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느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제일 중요한 건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하고 많이 잡혔죠. 3.2%까지 내려왔으니까 헤드라인이. 문제는 파월 아저씨가 봤을 때 이걸 금리를 낮추자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올해 초에 3월 달쯤에 제가 이 올린 영상에서 하느니 왜 3.5% 기준금리 동결한 게 안 좋은 건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폴 볼커 아저씨가 1980년대에 미국 인플레가 12.5%까지 가는데 요걸 4%까지 끌어당기는데 2년밖에 안 걸리지만 4에서 2% 가는데 4년이 더 걸린다. 총 6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왜 80%, 80점, 90점까지 맞는 데까지는 쉽지만 이게 100점까지 가려고 하면 그 마지막 스퍼트하는 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드라인 CPI를 봤을 때 2022년 6월 달에 초고점 찍었을 때 9%, 16개월 지난달 10월 걸 보면 3.2%까지 내려왔어요. 앞으로 12개월 정도 있으면 2% 도달할 수도 있겠죠.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 75불, 80불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코어인데 22년 6월 달 같은 기간을 봤을 때 이게 5.9% 찍었는데 1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직 4.0%예요.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2% 가려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뭐 앞으로 뭐 주택 가격 떨어지고 뭐 리빙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이것도 잡힐 거다라고 하는데 잡힐지 안 잡힐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16개월을 더 끌고 가야 된다? 아니면 24개월, 32개월 더 끌고 가야지 2% 도달한다 그러면 파월 아저씨 입장에서는 쉽게 낮춘다고 폼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시그널을 마켓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9월 달인가? 2022년 9월 달에 얘가 6.6%인가를 찍어요. 코어가.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4.0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 봤을 때 코어가 그만큼 잡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하나 문제일 거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3.5%에 잡혀 있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에 잡혀 있으니까 2%로 따졌을 때 너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섣불리 파월 아저씨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 이런 시그널을 잘못 줬다가 얼마나 바보가 돼요. 파월 아저씨는 지금 팔 걷어붙이고 작정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물론 2018년, 19년에 실수를 많이 하신 양반이고 인플레가 왔다는 거를 감지하고 정확히 판단 내리는데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두둔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페드 풋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페드 풋, 버난키 때문에 생긴 이 페드 풋 지난 10년, 15년 동안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은 와서 연준이 돈 풀고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이 페드풋을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요. 물론 그 어폐가 있긴 하죠.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뱅크 넘어졌을 때 BTFP를 돌리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자기 밸런스시트를 써서 돈을 갖다 더 풀어가지고 막고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근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서 경제가 돌아가고 금융 시스템이 돌아는 가되 그냥 무책임하게 계속해서 찍어줬던 QE라는 걸 안 하고 무책임하게 계속 국채 발행되는 게 계속 사주는 debt monetization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채를 그냥
모노타이즈 시켜버리는, 한국말로 제가 그게 잘 뭔지 모르겠네요. 모노타이즈 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떠안고 가는 재무제표에 얹어버리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고, 높은 금리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이어 for 롱거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그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하이어 for 롱거를 해도 역시 미국은 마지막까지 버티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 중, 다른 부모들 중에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다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 포함해서 욕먹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지난 25년 차트를 보면 지난 25년 물론 올랐죠. 예, 이거는 한국이에요. 한국도 올랐고 이건 호주입니다. 호주도 뭐 25년 동안 뭐 열심히 올랐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좀 급격하게 올랐던 거고 근데 한국이 급격하게 올라도 105% 수준이었어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는 120%가 넘었었죠. 그러니까 사실 호주가 더 위태위태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근데 한국은 그걸 못 낮추고 이건 지금 3년 차트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바 차트는 3년 차트인데 이걸 못하고 이렇게 유지를 했다는 거 여기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 거품을 계속 유지를 하고 국민들이 그 100%가 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부채를 계속 유지하고 무책임하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 상황을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문제다. 또 오늘 기준금리는 호주는 4.3%고 한국은 3.5%에 묶여 있으니까. 사실 한국을 호주랑 캐나다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을 브라질에다 비교해야 된다고 막 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 상황을 보면 여기서 욕을 먹고 있는 거고 이 캐나다를 보면은 캐나다 역시 지난 25년 차트 열심히 올라갔고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고점 찍었을 때 얘들도 110%가 넘었으니까 한국보다 높았어요. 근데 얘들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낮춘 거 대비 한국은 못 낮춘 거 이 부분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이. 캐나다 기준금리 5.0%가 가 있는 거고. 딜레버리징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딜레버리징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왜 그런 거냐. 물론 이때 좀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다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얼어붙고 있다고 난리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떨어지는 거냐? 간단하죠. 부은 간땡이를 정부가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간땡이가 부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집값에도 돈을 질러서 사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무책임한 재정 적자를 내고 특례론이 됐건 신생아 대출론이 됐건 계속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돈을 찍고 돈 쓰고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죠. 저금리가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둘 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계속 눈치 봐가면서 재정 적자는 내고 돈을 쓰지만 저금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애를 먹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23년 올해 3월 달에 올렸다는 연끌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 그랬죠. 정부가 한번 동아줄 내려줄 것이고 이때 반등한다고 절대 다시 신고점 찍고 올라간다 이런 기대 갖지 말고 그때가 기회니까 연끌하셔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때 털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셔라. 욕심내지 마셔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8개월 동안 한국 정부에서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잖아요. 미친 듯이 팔이 빠질 때까지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40조 특례론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PF 대출 보증 해주는 거 10조 증가시키고 미분양 신고해야 되는 거 미분양 얼마인지 지금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예 신고도 제대로 안 한다며요. 거의 모든 규제 완화 다 했고 DSR에서 DTI로 변경도 시켜주고 40년, 50년 주담대 나왔다가 50년 너무 긴 거 아니야 하니까 다시 40년으로 가고 내년 되면은 신생아 대출 27조 쓴다고 하고 이 신생아 대출도 27조면은 GDP의 1.5%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게 또 다시 하락하는 거를 멈출 수도 있어요. 하락세를 잠깐 슬로우 다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전력 투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쪼그라들고 있는 간땡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현재 상황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떨어진 게 다시 뭐 10%, 20%, 30% 떨어졌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떨어진 거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던 그
고점 대비 7, 80% 하락한 값에 줍줍할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생기고 그게 번지면서 고금리 여파가 구석구석 찌르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연쇄 부도 사건을 만들면서 그게 비로소 현실화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 뭐 뉴스 보면은 32억 하던 게 26억에 거래됐어요. 14억 하던 게 8억에 거래됐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미친 집값의 거품이 꺼지면서 201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서 급매가 많이 나오고 던져지는 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전문가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황당한 그 이유도 많이 들은 게 아니 가격이 다시 왜 떨어집니까 하니까 왜 다시 반등했다가 지난 7, 8개월 동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문가분 중에 아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하던 게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져서 80이 됐다 그래 봐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수요가 몰리는 거래요. 그럼 실수요가 들어오니까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럼 이분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은 다시 떨어지면은 실수요가 없어지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럼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면은 실수요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아마 이런 가격 차트를 보면 아, 실수요가 들어오고 실수요 빠졌고 실수요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만 보고 수요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유를. 아, 이때 왜 내려갔나요? 팔았으니까 내려갔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이때 왜 올라갔나요? 샀으니까 올라갔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이때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까? 왜 이때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습니까죠. 그럼 이때 왜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다시 간땡이가 부었으니까. 뭐가 간땡이가 붙게 했습니까? 정부가 간땡이가 붙게 했죠. 정부가 이 돈 잔치를 하고 다시 사람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면서 그러다 다시 왜 꺾였어요? 꺾이고 있는 게 정부가 아무리 돈을 써도 밀리고 있으니까 하이어 for 롱거라고 하는 고금리의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야 이거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은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당장 내야 되는 1년, 2년, 3년 만에 돌아오는 리셋되고 있는 매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예전보다 2배가 됐는데 2.5배가 됐는데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꺾이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좋은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공급론 얘기하고 막 무슨 뭐 집이 부족해요, 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부족해서 뭐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고 오케이. 다른 사람들 얘기는 하지 말고 제 얘기만 하면은 하여튼 뭐가 방향을 틀게 하고 있느냐 다 정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되게 중요한 거고 정부가 결국 이자율도 세팅을 하는 거니까 한국은 지금 그거를 한국은 낮추고 싶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저거를 3% 2.5%로 낮춰서 정부 입장에서도 낮춰가지고 부동산 부양을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미국이 5.5%가 있으니까 한국이 3.5니까 감히 낮출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전문가분들 중에 다행인 건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2022년 내내 23년 초까지만 해도 방송 나와가지고 부동산하고 금리 관계 없다. 거의 없다. 코즈 앤 이펙트 없고 코렐레이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답답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나마. 저도 한쪽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었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전문가,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말 떠드는 사람들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뭐 다른 방송을 보고 배웠겠지만, 그나마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정부가 힘을 쓰는 데까지 썼는데, 퍼블릭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겠구나. 하이어 for 롱고라고 하고 이자율 높은 이자율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자산 가격을 다시 떨어뜨릴 수 있겠구나. 당장 내가 주담대 뽑아갖고 갖고 있으면 미국처럼 30년 고정이 아니니까 변동이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전초조인일 뿐이다. 예, 근데 하여튼 신생아론이 27조가 풀리면 또 다시 잠깐 떨어지던 게 플래토하고 그냥 유지될 수도 있어요.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얼만큼 어떤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인 뭐 그분이 싫어하셔도 어쩔 수는 없는데 저한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네 말 듣고선 집 팔았다가 다시 4천만 원이 올랐다. 그게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제가 물론 어느 시점에 정확히 파셔가지고 몇 월 달에 파셔야지만 이게 딱 고점입니다. 몇 월 달에 사셔야지만 이게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아니 제가 무슨 진짜 용한 무당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흐름을 보고선 사람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만약에 지금 그때 4천만 파시고 난 다음에 4천만 원이 올랐다고 배 아파하시고 솔풀경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 8주 전이었다 그래 봐요. 8주가 지난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지금 팔라고 매물 내놓으면 그 4천만 원 떨어지고 4천만 원 더 떨어졌겠죠, 밑으로. 전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요.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본인이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럼 미국 국내에서는 고금리를 잘 버티고 있냐? 요걸 볼 건데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이것도 오해를 분명히 이상한 댓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선 뭐 두 달 전에 저한테 판 다음에 4천만 원 올랐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신 분은 제가 그분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속 제 방송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전 모르는데 보셔도 뭐 제가 그분만 뭐라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예기 때문에 example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물론 당연히 뭐 엄청 용한 무당이 아니니까 몇 월 달에 언제 파셔야 고점입니다. 몇 월 달 언제 사셔야 저점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흐름을 이해하고 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 실수요자가 몰리네 어쩌네 하는 말도 제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게 이거를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을 보실 때 이렇게 백화점게 80이 떨어졌다 그러면 야, 이 실수요자가 사실 여러분 실수요자라는 게 집을 만약에 10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투기꾼이겠죠. 근데 집을 한 채도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수요자인지 투기꾼인지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 제가 외국 살면서 저는 평생 동안 집을 평생 렌트를 해도 돼요. 나 죽을 때까지 집을 보유를 안 해도 돼요. 집을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 생기고 고장 나고 뭐 하면은 보험료 내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집주인이 해줘야 되면은 저는 그냥 평생 렌트만 살다가 죽어도 돼요.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게 1년에 정상적으로 1% 꾸준히 오른다 그래 봐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돈이 5%다. 5% 저축, 그러니까 디포진 레이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예금 금리를 4에서 5%를 받을 수 있다. 저 굳이 집을 안 사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는 거는 집이 만약에 오르는 게 5%, 10%가 오를 수 있겠네 싶으면은 저는 여기서 렌트하던 사람이 목숨 걸고 집을 사겠죠. 이게 내 캐피탈 게인을 따야 되니까 인플레를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도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하고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사이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안 사도 되는데 집을 사야 되나? 이거 하고 일본을 보시면 알겠네.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 안 살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집값 떨어지는데 내가 저걸 왜 사? 한국이니까 부동산 불패시나 있고 뭐 하고 하니까 외국 봤을 때 무조건 집을 사놓고 있어야 내가 정년퇴직했을 때 집이라도 한 채 남는다. 이런 마인드로 사는 건 아는데 만약에 거기다 갖다 쏟아 부을 돈이 있으면 내가 매달 갖다 뭐 주담대 때문에 150만 원을 쏟아 부어야 되면 집 안 사고 150만 원 내가 번 거를 차곡차곡 5% 금리에 넣어놓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정년퇴직했을 때 그게 캐시로 만약에 6억이 남아있다, 10억이 남아있다 하면 그 돈을 인플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2년, 3년 만에 집값이 100, 뭐 2배가 되고 이런 미친 상황이 아니라 그럼 집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실수요자하고 투기꾼이라는 거에 이 차이는 진짜 백지장 한 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집을 꼭 사야 되는지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누구냐?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이 저금리를 놓고 재정 적자를 해가면서 돈 풀어가면서 자산 거품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자산 거품은 엄청 일어났지만 실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2% 미만으로 인플레가 유지가 됐으니까 뭐 금리 안 올려도 되고 0%로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거고 이 자산 거품을 계속 만든 게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 가격이 푹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렸네 10년 만에 올렸네 하니까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왜 올랐냐 이 요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분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때 되니까 실수요자가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100인데 여기서 만약에 80이에요. 80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갔다 그래 봐요. 여기서 정부가 이 특례론 주고 전력 투구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얘는 80이 아니라 70, 60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게 들어오는 순간 다시 튀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된 차트를 보고 이때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요? 실수요자들이 팔았으니까요. 이때 왜 올랐죠? 실수요자들이 샀으니까요.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 보고 이때 왜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떨어졌겠죠? 왜 올랐습니까? 사람들이 샀으니까 올랐겠죠.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없으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오른 겁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요인을 보셔야 된다고 요인을 뭐가 올리는지.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 그 시청자분도 2달 전에 뭐 안타깝게 조금 일찍 팔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오늘날 2023년 11월 중반에 돌아보셨을 때 그 4천만 원 아차 내가 놓친 거 플러스 더 떨어져서 지금 파셔야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본인이 팔았던 게 뭐 예를 들어 3억이다. 근데 이게 3억 4천까지 오른 걸 봤다. 열받는다. 너 때문에 하시면 지금 오늘날 보셨을 때 오히려 3억은커녕 2억 5천에도 못 팔고 계실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턴 어라운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게 다시 떨어졌냐. 이 요인을 보셨네. 이 요인을. 이 요인이 뭐예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통화 정책도 힘을 못 주고 미국에서는 higher for longer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대중 심리가 꺾였던 게 간땡이가 다시 부으려고 하다가 못 붙고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팔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있으면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 전국을 아파트 밭으로 갖다 깔아도 뭐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만한 거를 10개, 20개를 갖다 더 때려줘도 0% 금리에다가 원화를 계속 찍어대잖아요. 예, 미친 듯이.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 같이. 그러면 집값 계속 올라요. PIR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PIR 보고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뭐 어떻게 되냐 이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베이징 PIR이 48까지 갔어요. 한국이 뭐 20, 22까지 갔었나요? 이것만 놓고 보면 한국 집값은 앞으로 5억 하던 게 15억이 돼서 만약에 PIR이 20배가 됐다 그래 봐요. 이 48이라는 PIR을 놓고 봤을 때 15억 2020년에 21년에 15억 하던 집은 코로나가 안 터졌다면 얘는 30억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PIR이 2배가 더 아직 그로우할 룸이 남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격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려가는 걸 보고서는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실수요자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요인을 보잔 말이에요. 요인을. 제가 요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영끌하신 분들 한 영상에서 동아줄 내려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가격 오를 수 있으니까 이때 반등한다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지 말고 팔 수 있을 때 파셔라. 저거 다시 떨어집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 어떠냐? 2024년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보기에는 신생아 대출이 이게 27조 1.5%면은 GDP의 1.5%를 다시 또 푼다는 얘기거든요. 적지 않아요. 또 한 번 다시 내려가는 거를 막고 주춤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거 파월 아저씨가 어떻게 할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2024년에도 저는 사실 못 내린다고 봐요. 안 내릴 거예요, 이 사람. 저 코어 인플레이션이 코어 CPI가 진짜 2%로 완전히 확실하게 찍지 않는 이상 코어 CPI가 2.0%까지 내려오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FOMC 퓨처스를 보면은 6월까지
6월 달까지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것, 2024년 12월까지 50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거라고 지금 베팅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사실 뭐 베팅도 아니죠. 그냥 좀 낮추지 않겠어?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늘어놓는 넋두리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요인을 봤을 때 2024년 내내 한국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간땡이가 쪼그라드는 거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2023년 내내 한국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전력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전력 투구를 했는데 잠깐 쉬려고 숨 고르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미국 연준이 5.5%에서 안 낮출 것 같으니까, 계속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따라가겠다고 여기서 27조 아니라 270조 풀 수 있어요 한국이?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는 와중에 재수없이 여기서 글로벌 시스테미틱 리스크가 생길 겁니다. 고금리 여파가 찌고 찌르고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인 거죠. 죄송해요. 이게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 자, 거기까지 하고 다시 미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자, 미국은 그럼 강국이니까 계속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거냐, 더 잘 버틸 수 있는 거냐? Yes and no. 예,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좀 더 버텨주긴 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30년 모기지가 평균 3.5%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이 비교적 안전한 거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새로 집 산 다음에 나가서 모기지 얻으면은 7.5%뭐 7.6% 이렇게 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팔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약에 개인이 3%, 3.5, 4%의 이득을 보고 있으면, 시장 레이트는 7.5%인데 내가 3.5%를 내고 있으면 4%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 손해를 보는 게 당연히 은행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망해야 되는데 연준이랑 FDIC에서 다 막아주니까 이쪽은 비교적 안전해요. 계속 안전하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럼 균열이 어디서 일어나냐? 2%, 3%, 4% 저금리에 돈을 빌려가면서 지탱했던 기업들, 즉 크레딧 리스크가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크레딧의 위험이 생기고 스프레드가, 가상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업용 건물,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을 봤을 때 이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P나 프라이빗 에쿼티나 신탁 자금들이 많이 망할 거라 그랬어요. 계속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too big to fail이라든지 이렇게 systematically important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야 소리 못하고 계속 그냥 돈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잃는 거니까 아무도 불쌍해하거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죠. 덜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보면은 이게 10월 말 11월 초에 있었던 트랜잭션인데, 샌프란시스코의 550번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13층짜리 건물을 보면 이런 건물이더라고요. 예, 되게 좋아 보이는 건물인데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건물 자체는 오래돼 보이는데, 이게 120 밀리언 정도였는데 10월 달에 40 밀리언에 팔렸대요. 지금 보통 60, 70, 75%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많이 건물들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가격이, 지금 측정된 가격이 그러니까 per 스퀘어 풋당 1 스퀘어 풋당 100불 정도 하는 가격이래요. 근데 이 건물을 만약에 13층짜리 건물을 이 자리에다 짓는다고 보면 오늘날 300에서 400불 정도 든대요. per 스퀘어 풋당.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새로 짓는데 만약에 400이 든다 그러면 지금 100에 팔렸으니까 그 25% 밸류에 팔리는 거예요. 75%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페어 밸류에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 정도 임대하고 있고 75%가 공실률이래요. 베이컨시가.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시카고, 디트로이트, 시애틀, 포틀랜드까지 웬만한 대도시에서 거의 다 40에서 70% 정도 디스카운트 때리고 들어간 그 가격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팔린다기보다는 거의 경매에 붙여져서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거죠. 스queeze 당하는 거고. 에코티 홀더들은 당연히 돈 다 잃고 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은행들만 뭐 선순위 채권 순서로 조금씩 받아서 챙길 수 있겠죠. 이 마켓이 이렇게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러니까 GDP 26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CRE 마켓이 뭐 100%, 뭐 150% 정도 된다. 미국 경제에 뭐 이렇게 보는데, 위험한 자산이 1 트릴리언에서 2 트릴리언 정도라고 지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밸류하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왜냐면 정상 가격을 봤을 때는 2 트릴리언이었으면은 50% 떨어진 가격을 보면 1 트릴리언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그 delay and pretend 그냥 밀어놓고 나중을 기다리는 세입자가 나 돈 못 내겠는데 그러면 그냥 6개월, 12개월 밀어놓고 버티고 왜냐면 어차피 차압 들어가봤자 뺏어와봤자 뭐 뺏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우선 아직까지는 커머셜 리얼스테이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컨테인되고 어느 정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컨테이전 이펙트 없이 번지는 효과 없이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아직은 계속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이 영레포, 리버스 레포 패실리티 보면은 2.6 트릴리언까지 올라갔던 게 1.0까지 많이 내려왔죠. 이게 이제 많이 내려온 게 트레저리가 갖고 있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 그 TGA 어카운트에 가서 많이 채워 넣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국채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TV를 통해서 경제로 서서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즉 다시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당분간 뭐 이러한 주장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이어 폴 롱거를 미국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게 그냥 기축통화니까 그냥 미국이니까 또 있지만 얘들이 보통 내주고 있는 그 론 스트럭처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CNBC에 출연해가지고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봤는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어느 정도 미국의 대출을 보면은 보통 4분의 3 정도가 고정으로 나가고 변동이 4분의 1. 근데 유럽을 보면은 아시아도 포함이겠지만 평균 4분의 1이 고정이고 4분의 3이 변동이다. 변동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빼고 당연히 주담대를 보면 당연히 그럴 거고 미국은 뭐 워낙 유명하게 30년 모기지로 유명하니까 기업 채권을 봐도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달러 채권 발행이 물론 발행량의 8, 90%가 달러거든요. 근데 그 달러들이 거의 다 은행채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픽스드로 나가요. 고정금리로 나가요. 2년, 5년, 10년, 30년으로 보통 발행을 많이 하는데 고정금리로 많이 나가고 2년은 이제 FRN, 플로팅 레이스로 변동금리로 나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발행할 때 유로나 재패니즈 엔이나 스위스 프랑이나 이걸 보면 거의 다 가격 측정할 때 미드 스왑 플러스 몇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변동금리가 즉 변동금리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자율이 올라가면 얘들이 더 많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미국보다 역시 다른 데서 먼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터지는 게 더 빨리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아시아 부모들이 힘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많이 위태로워 보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많이 얄밉죠. 왜냐하면 저게 결국은 기축통화 가지고 있고 돈을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30년 모기지를 주면 30년 모기지를 3.5% 줬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티은행이 됐건 JP모건이 됐건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바로 페니맥 프레디맥한테 넘긴다 그랬잖아요. 얘들의 30년짜리 모기지를 3.5%에 고정으로 찍고선 일로 넘겨버리니까 그 밸류에이션 값은 100만 불 이하, 100만 불 이하인 집, 10억 안 되는 집을 봤을 때, 13억 안 되는 집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전부들이 떼안고 있다가 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 더 찍어서 막아주니까 안 망하게. 근데 반대로 이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그런 다른 은행들은 미국이 알고 있는 이 우리가 모기지 마켓, 30년짜리 모기지 마켓,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라고 하는 그 세큐리타이제이션 마켓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야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 가가지고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을 주담대를 빌렸다. 그 6억짜리 빌릴 때 우리은행 가서 내가 빌리면 그걸 내가 30년짜리 못 빌리잖아요. 변동으로 가니까 아무리 고정이라 그래도 뭐 3년, 5년 묶어놓고 있다 풀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훨씬 더 약을 수밖에 없죠. 유럽이나 아시아 은행들은.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걸 뒤돌아서서 정부 보증되는 기관에다 갖다 팔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야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나도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덜 받을게. 그거 훨씬 더 야같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당연히 피부로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돈을 잃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은행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 은행이 망하지 않게 정부가 막아주고 있는 거고 기축통화라는 거를 권력을 남용해 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들이 좀 더 버틸 수가 있겠죠. 결국 미국이니까. 현재 지금 원화 환율 움직임도 아직은 강달러 수준에 이제 반응하는 수준뿐이다. 제가 1250원에서 1350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자체가
그냥 강달러를 지금 강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노는 것뿐이지 이게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부실 채권 문제라든지 부실 주담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더 계속 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 너무너무 덩치 커져 버린 가계부채 문제 이런 거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죠. 만약에 반영이 전혀 문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없었다면은 지금 계속 1,05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엘리베이시 돼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높아져 있으니까. 하여튼 결국은 부모들 간의 싸움인데 부모들 간의 싸움인데 결국은 그래도 미국이 끝까지 버티고 다른 부모들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쓰러질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한국 그 정부에서는 한국 부모가 팔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던질 거란 말이에요. 팔 떨어져서 다시는 팔이 못 쓸 때까지 미친 듯이 계속해서 돈을 던질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던질 돈이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 7, 8개월 동안 던졌던 거에 정말 두 배는 던져야 다시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계속 약아지고 피부로 느끼는 그 매달 갚아야 되는 먼슬리 페이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더 약아졌기 때문에 더 부동산이 오르기 힘들 거고 거품이 더 빠질 겁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분명히 시스테매틱 리스크 생기고 컨테이전 이펙트 생기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고점대로 7, 80% 떨어진 값에 죽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단기 실전 가보겠습니다. 단기 실전 가기 전에 요 전에 이제 이론 쭉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그 댓글 다시는 것 중에서 보면은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 그냥 나와가지고 뭐 집값 떨어질 거다, 뭐 7, 80% 폭락한 가격이 쭈쭈판다. 이딴 소리 할 때는 한국의 그 자가 보유율이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6명이 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내 자산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좋게 들으실 분은 없거든요. 물론 그거를 이용해서 정말 대단한 결단력을 내리셔가지고 요 전 영상에 그 제가 인용했던 시청자분 15억짜리 집을 내가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 네 말한 대로 진짜 7, 80% 떨어지고 크게 떨어졌을 때 현찰 질러가지고 살 생각이다. 그게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익스트림한 정말 그걸 용단 있게 행동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저게 본인이 만약에 8년, 10년 전에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피크 쳤을 때 15억 됐고 다시 주춤주춤해서 10억 갔다가 12억 갔다 8억 갔다 5억 가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반사일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15억 됐을 때 내 집 팔고 그 옆에 다른 15억으로 가셨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주택 보유자는 그냥 1주택 보유자로 쭉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받으세요. 어차피 한 채 갖고 뭐 내가 그 정말 빌라왕처럼 나쁜 마음 갖고 아니면 나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욕심을 많이 내서 5채, 10채, 15채를 막 굴리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닌 이상 어차피 내가 내 한 채 가지고 사는 거는 이게 5억이 됐건 15억이 됐건 다시 5억이 내려오건 크게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영향받는 사람들은 물론 요즘 들어온 젊으신 분들 영끌해가지고 다 올라가 있는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다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자 하고 이 말을 왜 해야 되냐 제가 이 소리를 왜 하고 이 방송을 왜 하느냐 제가 그냥 바라는 거는 그 집 없는 사람들하고 집 있는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자산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한국 저출산율 문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장 집값부터 정상화가 되고 모든 게 돌아와야 결혼하고 보금자리 생기고 애들 낳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앞으로 2, 30년 지나고 나면 한국은 진짜 끝이에요, 끝. 심각해요, 저거. 0.7에서 이제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게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일으키는 거고 중앙은행이 가장 문제고 그거에 놀아나는 사람들, 대중심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알고 많이 알고 좀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15억 있으신 분은 15억짜리 집 팔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프로핏 만약에 버신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잘하신 거고, 진짜 돈 버는 재능이나 용단이 있으신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저게 지금 30, 40, 50대 되신 분들은 저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보고 계실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괘씸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막 좋다고 같이 막 흥분해서 그 막 응원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걸 우리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 비용, 소셜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 비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심한 욕이나 너무 이렇게 질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댓글 많이 받아요. 야지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지금 이렇게 크게 떨어지길 바라는 놈 아니냐,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한국에 집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만, 안 떨어져도 그만입니다. 자, 단기 실전 보면요. 이게 진짜 매직, 거의 마술인데, 제가 요 전 영상 올렸던 게, 제가 찍었던 게 10월 29일 일요일이었을 거야, 아마. 일요일 날 올리고 31일 화요일 날 업로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주말에 제가 찍을 때 29일, 30일 이때였는데, 이때 찍으면서 제가 끝물에 마지막에 인사드리면서 단기 올려드릴게 하면서 올려드리진 못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뭘 할래 너 물어보면 전 롱 할 것 같다고. 롱 할 것 같다 그러고 났는데 진짜 쭉 2주 동안 이렇게 올랐어요. 저 못 먹었어요. 네, 제 포지션 안 잡고 있었고 들어가지 않았고, 이때 제가 들어가서 먹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못 먹었는데 이때죠, 이때 그 말씀 드리고 지금 뭐 할래 너 물어보면은 롱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랐어요. 와, 그냥 이거는 감으로 때려잡아서 맞춘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왜 그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냐. 자, 제가 그 이제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놓고 친절하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때 왜 떨어졌는지, 이때 이게 왜 하락을 했는지. 예, 테크 어닝스를 봐라, 이래 저래 해가지고 떨어졌다. 제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저도 매일 뉴스를 보니까 왜 주식이 떨어졌는지 요인을 못 찾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글 치거나 CNBC 보면 다 나오니까 아는데, 제가 혼자 머리 극적거렸던 거는 지금 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왜 떨어지지? 지금 올라야 되는데,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도, 특히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도 유동성에 모든 게 다 좌지우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하고 대중 심리, 군중 심리하고 거품하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그 밸류에이션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저 부동산 보면서 PIR 보면서 비싸다 싸다 말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짓이라고. 주식을 보면 PE를 많이 보잖아요. PE가 지금 뭐 18배에 와 있네, 19배에 와 있네, 이거 따질 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다 연준에서 돈 찍은 돈잔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있는 제 친한 동생들, 펀드 매니저 하는 애들한테 술 먹고 제가 놀린다 그랬잖아요. 니들은 하는 일이 뭐냐? 니들 아직도 모델 돌려가면서 회사 밸류에이션 보고 있냐? 회사 밸류에이션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분모를 우리가 저 DCF 할 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 따질 때 분모에다 갖다 놓고서는 넣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 프리 레이트 이거 넣는 거에 따라서 네 밸류에이션이 천차만별로 바뀔 텐데, 밸류에이션 트레이드가 말이 되니?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연준에 대해서 차라리 더 공부를 해. 연준이 언제 풋을 할 거며, 연준의 리퀴디티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으며, 재무부하고 어떻게 꾹꾹 이 꿍꿍이가 맞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품을 더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사,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주식시장도 다 거품이 미친 듯이 껴서 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고 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게 다 와그르르 무너지고 떨어져야 돼요. 그걸 지금 열심히 파월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거고, 혼자서 거품 빼보겠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도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와야지만 금리 5.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으니까 이게 호재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은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 왜냐면 악재가 나와서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페드가 들어와서 도와줄 거야. 페드 푸시 작동을 할 거야. 이런 공식 때문에 계속
마켓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요때 떨어질 수 있는 오직 이유는 4.8, 4.9%에 가 있는 10년물 금리 요거 하나였지 나머지 상황을 봐도 이스라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다른 곡물 가격이나 커머디티 가격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지금 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미국이 드디어 뭔가를 해냈다. 인플레도 잡으면서 뭔가 경제 성장도 일어나고 소프트 랜딩도 필요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기분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물 타고 쭉 오를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좀 일찍 치고 나왔고요. 34,300에서 숏을 포지션을 스퀘어 한 다음에 나오고 쭉 떨어지는 걸 다 먹지는 못했죠.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이렇게 크게 떨어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제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떨어지긴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제가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next 2 to 3 weeks에 다음 2, 3주 동안 뭐 새로운 데서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란이 전쟁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러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오를 것 같습니다라는 그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때 샀겠냐? 사지 않았던 거는 이제 이 다우의 COT를 보면은 지난 6주 동안 이렇게 중장기가 이렇게 확실히 롱 포지션으로 갔고 스페큘레이터하고 개미 형님들이 이렇게 확실히 숏 포지션으로 갔기 때문에 다우만 보면은 샀어야 됐어요. 근데 안 샀어요, 저는. 네. 나스닥하고 S&P를 보면은 아무 인디케이션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장기는 숏 포지션이 있었고 중장기는 거의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봤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커다란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었고 다우만 봤을 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요걸 보고 있었던 거고 왜 안 샀냐?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먹어도 좋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언제 뭐가 어디서 또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먹고 롱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쯤에서 충분히 올라갔으면은 숏 때리고 내려가는 걸 먹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MD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 다음 마켓 디스코드를 기다리면 되겠죠. 마켓 디스코드라는 거는 여기서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나왔는데 굿 뉴스가 나왔는데 즉 고용이 뭐 개판으로 부러진다든지 뭐 조업스 넘버가 확 떨어졌다든지 뭔가 슬로우 다운 경기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사인이 나왔는데 이거를 항상 호재로 여겼잖아요. 금리 덜 올릴 거고 이제 금리 낮출 거고 괜찮은 거니까. 그럼 주식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주식 시장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주식이. 그러면 이제 그게 사인이 되겠죠. 아,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되겠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하고 살 사람들은 다 샀겠구나. 그럼 이제 팔 일만 남았겠네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MD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뭐 매번 맞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14,444에서 숏할까요? 15,444 중얼거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15,777까지 한번 갔었고 근데 이걸 벌써 넘어서 이게 아마 나스닥 100 최고점이 16,200인가 16,500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이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거의 최고점 대비 97, 98%까지 온 거죠. 다가온 거죠. 신고점 찍겠느냐?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요 전에 한번 테스트를 했으니까 요때 여기까지 못 가고 움찔움찔하다가 16,000을 못 찍고 내려갔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움찔움찔하다가 요거 찍고 뭐 내려가든가 아니면 뭐 찍더라도 살짝 찍고 16,000 초반대까지 찍고 다시 내려가든가 그런 추세를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계속 푸시할 힘은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이 정도로 전 고점 대비 96, 97, 98%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면은 더 이상 푸시해야 될 그런 압력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뭐가 더 올려줘요. 예, 그 유동성은 뭐 RRP 리와인딩 되면서 돈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장기금리도 어차피 다시 오를 수 있고 QT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연준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상 파월 아저씨가 금리를 낮춰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상 이거를 껴있는 거품을 유지하고 푸시업해서 올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저렇게 GDP를 살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부의 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뭐 돌아가면서 스스로 국민들이 자생해 가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단계는 벌써 옛날에 지났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전부 다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 정부가 주고 있는 주사약 그걸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지탱하고 있는 좀비 사회가 거의 반 좀비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저게 끊기고 만약에 지금 여태까지 풀고 있던 재정적자 7%, 8%, 9% 가는 그 재정적자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꺾일 거예요, 당연히. 그게 꺾이면서 당연히 이 뭐 신고점 넘어가지고 16,500, 17,000 가고 이렇게 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냥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 들어가면 되냐, 아니면 뭐 16,000에 가냐, 16,500에 가냐, MD를 기다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냥 요번엔 다 한 번에 올려서 한 번에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찾아뵙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찍어야 되는데.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